고맙습니다. 아차차, 하나 끄자. 우선 밴드, 혹시 밴드 아직 가입 안 한 사람? 왜 안 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 당황스러워라. 또 안 한 사람 또 있나요? 그거 해라. 야,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질답이고 다 뭐 본인이 아쉽지 내가 아쉽나? 야, 이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일세. 잠깐, 근데 밴드 아직 가입을 안 한 사람은 그 질답 영상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없어요? 왜 천재인데? 생각해보니까 질문이 없고 수업에 제대로 참석할 거면 밴드 가입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이제 보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닌데 이 사람 나한테 질문을 나한테 이거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나한테 일만 시키고 정작 본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군요. 자, 여러분, 신기한 사람과 나쁜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3쪽에 집장가는 지난 영상의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집장가는 뭐 안 볼 거고요. 형장가는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형장가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달릴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와 봅시다. 자, 이건 집장가예요. 집장가에는 이제 군노들이 다시 말해서 하층, 그러니까 사령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하급 관리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맨 앞에서 주민과 실제로 민원을 주고받는 사람이나 그보다 아래, 그냥 동주민센터 주차관리원 정도입니다. 정말 하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춘향이는 자기들보다 더 아래 계층이라기보다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인물, 계층인 거죠. 비록 자기가 관하에 있긴 있지만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맨 하층 계급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나 죽은들 널 매우 치겠느냐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춘향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 춘향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장면의 극대화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서 춘향이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낙엽이 되어 떠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게 춘향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임을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야, 너 찬발 못되게 한다에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령을 가리키는데 이 말 한 사람이 춘향이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구경꾼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건 저 너라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춘향 사령을 가리켜 너 찬발 못되게 한다라고 말한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집장가 끝에 형장가예요. 내용이 비슷한데요. 자, 형장, 태장 같은 거죠. 둘 다 곤장이에요. 삼모진 도림의 매인데 그 매 단면이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각져 있다는 뜻이니까 맞으면 더 아프겠죠. 도림매로 하나를 치고 짐작할까 싶었더니 두 개를 치고 그만둘까 싶었더니 30대를 때렸어. 그러니까 하나를 치고 그만할까 두 개 치고 그만할까 싶었는데 때리기를 30대를 맹장 무섭게 때리니, 그러니까 여기는 대꾸고 여기도 대꾸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짐작할까 그만둘까 이렇게. 실제로 때린 건 30대를 때린 거죠. 도는 번이란 뜻이에요. 30번. 매섭게 때리니 일촌간장은 마음이죠. 혹은 내장이란 뜻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맞고 있는 걸 맞는 사람도 마음이 다 상하고 내장도 물론 상하고요. 보는 사람도 너무 걱정스럽고 안타깝죠. 마음이 내 속이 다 녹는다, 안타깝다, 혹은 괴롭다 이런 뜻이고 A
B, A. 이런 게 이제 반복이고, 반복이니까 운율인 거죠. 걸렸구나, 걸렸구나. 제일 가는 춘향이가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 두지 말고 막 때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끊어서 이 뒤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옴표를 줘도 좋고요. 따옴표 아니고 그냥 묻기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국곡투식하였느냐, 엄영중치는 무슨 일이고, 살인도모하였느냐, 관점을 하였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더라도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짝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엄영중치 무슨 일고, 항소역수 무슨 일고, 옥골최신 무슨 일고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무슨 일고, 무슨 일고, 무슨 일고, 현대어로는 무슨 일이냐. 그러면 여기도 그러니까 이 세 줄 전체가 대꾸라고 해도 좋아요. 짝짝짝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가 묶이니까 대꾸이고, 또 다른 말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잖아요. 문장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뭐뭐는 뭐뭐 하였느냐, 무엇무엇은 웬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장 구조가 유사하고 대꾸도 되고요. 또한 여기도 반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 이 말을 운율이라고 바꿔도 또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율도 드러나니까요. 의미는 어때요? 국곡투식은 국가의 곡식,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죠. 국가의 곡식을, 투식이란 말은 훔쳤느냐? 국가의 곡식을 훔친 거야? 그게 아닌데 엄하게 형벌하고 무겁게 다스리는 것, 즉 그냥 무거운 형벌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국가의 곡식을 훔치는 건 굉장히 큰 죄야. 중범죄야.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형벌이 무거우냐라는 거죠. 또한 살인을 꾀했느냐, 즉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느냐, 마찬가지 중범죄죠. 그런 것도 아닌데 항쇠 족쇄는 무슨 일인가? 항쇠 족쇄란, 족쇄는 발에 차는 일종의 수갑 같은 구속 도구고요. 항쇠란 건 목에 차는 거니까 마찬가지 무거운 형벌을 말해요.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목과 발에 수갑 같은 걸 차니까. 그 다음에 관전바락, 바락은 무슨 말인지 알 테고, 관이라고 하는 건 관하란 뜻도 있고요, 사또란 뜻도 있어요. 그 사또 앞에서 발악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옥골최심은 또 무슨 일인가? 옥골의 골은 뼈니까 옥골최심도 마찬가지 뼈가 부러지는 형벌이므로 그냥 엄형중치, 항쇠, 족쇄, 옥골최심 전부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무거운 형벌, 목과 발에 차는 구속 도구,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형벌, 이게 다 웬일이냐? 이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구조가 똑같고 전하려는 의미도 똑같죠. 너무 무거운 형벌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이 어미가 불쌍하다. 자, 내용이 잠깐 바뀝니다. 춘향이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요? 먹을 것을 옆에 끼고 옥모퉁이 돌아들며 몹쓸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까지가 춘향이 어머니의 말이고,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시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감옥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 나는 실소까지 해서 쭉 전부 춘향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 죽겠네까지를 춘향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뒤에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맨 끝에, 여기 맨 밑에까지를 큰 따옴표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까지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까지 봐도 되는데 똑같이 나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밑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다시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기를 끊어서 여기까지는 형벌, 여기까지는 그날 밤 감옥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는 낮에 벌을, 매를 실제로 맞을 때고, 여기서부터는 그날 밤에 감옥으로 춘향이 어머니가 춘향이를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끊어지고 장소가 바뀌어요. 시간과 장소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 바뀐다라고 말해. 물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는 이어지는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바뀌었다고. 그럼 저기다가 각설이나 차설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공이 분절되니까. 여기는 지금 안 넣었네요. 허락해라. 어머니는 모성애로 딸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아니 그냥 허락하면 되지 않느냐. 아이고 나는 실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도련님께 전해주렴 이라고 했으니 기러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자의 의미로서 자연물을 끌어다가 썼고요. 그 다음에 도련님과 그러면 춘향이는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 여기도 A, A, B, A. 그 다음에 여기도 A, A, B, A. 운율의 반복이 보이고요. 위에선 죽이요, 밑에선 살리오라고 보이니까 춘향의 내면이 지극히 혼란스럽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진심이겠느냐? 물론 살려달라가 진심이겠지만 아무튼 내면의 혼란이 보이고요. 옷 같은 정강이의 유혈, 피가 낭자 어지러우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내가 죽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짝이 되고 짝이 되고 짝이 되고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짝이 되고 짝이 되겠죠. 정확히는 옷 같은 정강이 얼굴에 유혈이 진주 같은 눈물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요. 낭자하니가 방울방울이 되겠고 이만큼이 떨어진다와 이어지겠죠. 약간 여기서 대꾸의 짝이 좀 어긋나 보이지만 그러나 문장 구조는 유사해요. 무엇 같은 무엇에 무엇이 뭐하니 뭐한다. 여기도 무엇 같은 무엇에 무엇이 뭐하니 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벽 강위 찬바람은 살쏘듯 들이불고 벼룩빈대 바구미는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네. 돌벽에 섰는 매화. 요거는 중요하죠.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자, 매화의 의미는 두 가지로 봐야 돼. 첫 번째는 절개를 지닌 대상. 따라서 유사해요. 춘향이와 유사한 점이 절개와 유사한 거야. 그러나 절개라는 면에서만 유사한 게 아니라 흐르는 물, 아득히, 도화유수는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이란 뜻인데 흐르는 물, 아득히 뚝 떨어져. 굽이 솟아난다. 떨어져라는 말은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죠. 하락하는 이미지니까. 따라 두 번째는 절개를 지닌 대상이기도 하지만 위태로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절벽, 석벽에 서 있으니까 언제 복숭아꽃처럼 매화도 뚝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또한 유사한 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절개를 지킨다는 것과 위태롭다. 춘향이도 까딱 잘못하다간 지금 죽게 생겼죠. 자연물에 빗댔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은 작가답게 청중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길게 늘여서 썼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정선아리랑 요거를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먼저 말해야 돼요. 이 얘기는 각 반마다 내가 평소 수업에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말했듯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통하는 겁니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에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게 121쪽에 있는 거 121쪽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선이라는 지명,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우라지라는 지명, 쌀이꼬리라는 지명, 이런 거는 보편과 특수 중에 특수성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동백이 아니라 동박이라 그랬죠. 동박은 동백의 사투리입니다.
그것도 특수성에 들어가요. 따라서 특수성은 주로 이 작품에서는 지역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과 상관 있는. 그래서 정확히는 지명이나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별, 그리고 그리움, 이런 정서는 보편성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둘 다 있다는 점을 알아. 지금 저거지? 재난 문자지? 왜냐면 비행기 모드로 했는데 그래도 뭐 넘어갑시다 빨리.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죠. 정선. 야, 정선 가본 적 있어요? 정선이란 지명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이 노래나 있으니까 들어보지, 아니면 정선이란 지명을 듣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 뭐지? 래프팅 같은 거 혹시 가봤거나 이름을 들어봤거나 하면 정선이 동강이 있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래프팅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가기도 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것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선은 정말 산골짜기예요. 말 그대로 산골짜기고,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되는데, 정선 지역으로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뭐랄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면 정선으로 가서 군 생활을 하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연골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올라갈 때 어이구 아유 이러면서 제대하고 20살짜리가 어이구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죠. 근데 보통 어이구라고 할 것 같으면 군대 가기 전에 어이구라는 상황이 되면 군대를 또 안 가거든요. 연골이 나가니까. 미묘하죠. 연골이 나간 채면 군대를 안 가고, 연골이 멀쩡하면 군대를 가서 연골이 망가져 온단 말이지. 어느 게 먼저여야 될까요?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별이 있으시다거나 뭐. 아니에요? 본인의 발이 평발이라거나 무릎에 연골이 없다거나. 다 멀쩡해요? 1급이에요? 국가가 공인해준 1급남이죠. 아이, 훌륭하다. 언젠간 가야지. 부디 정선이 3, 4단, 5사단 이런 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선의 옛날 이름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선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무릉도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릉도원은 이상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충충하다. 이렇게 세목한을 주시고요. 실제 자연의 척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산밖에 없어. 먹을 것도 없고요. 산을 깎아서 산기슭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현실은 척박함을 말하고 있고요. 이 척박함이라는 건 곧 현재 민중의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의 특징이야? 민요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 민요는 민중의 고통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라는 거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후렴구죠. 후렴구의 역할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써볼까? 후렴구 역할은 통일성, 그 다음에 흥을 높이고요. 이 경우는 동일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렴구고 여기가 먼저 부르는 거니까 이걸 선창이라고 하고 이걸 후창이라고 하면, 선창은 혼자서 부르고요, 후창은 여러 명이서 같이 부르죠. 그럼 여러 명이서 같이 부르는 거는 합창이에요, 재창이에요? 이 경우는 뭘 것 같아요? 재창이겠죠. 멜로디가 같으니까. 합창이면 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매기고 받는 형식 혹은 선우창 구조라고 부르고요. 후렴구의 역할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속도를 내볼게.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화가 왜 피며 모춘3월이 아니라면 두견세는 왜 우나? 명사심리는 깨끗한 모래밭, 그 다음에 모춘3월은 봄, 3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심리가 아닌데 해당어가 왜 피냐라는 거는 해당어가 실제로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명사심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화도 있다. 다시 말해.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갑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경치가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고.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되게 쉽고 숨은 뜻도 없어요. 근데 얘만 숨은 뜻이 있죠. 우선 아우라지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안 중요하고요. 배 좀 건너주게 라는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건너가서 임을 만날 거다.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요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배를 건너달라. 그 다음에 쌀이골 올동백이 다 떨어. 쌀이골도 지명. 올동백은 동백꽃, 동백나무 등등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다 떨어진다. 요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을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임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임을 만나지 못한 채로 동백꽃만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아쉬움이란 정서 혹은 안타까움이란 정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만 숨은 뜻이 있어요. 여기만요. 나머지는 뭐 딱히 크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 빨리 배를 타고 가야죠. 동백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동백은 떨어지는데 임은 만날 시간이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 난 못 살겠네. 여기서 주의할 건 낙엽에 쌓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거는 동백꽃과 낙엽은 접촉한다. 다시 말해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라는 표현이 보이니까 이건 뭐냐면 임과 나는 못 만나는 중이라 이렇게 되죠. 때문에 동박과 나는 대조가 되겠네. 동박은 낙엽을 만나는데 나는 임을 못 만나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한스러워서 난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 되죠. 이거는 그래도 유추가 가능한데 요 위에 거는 아예 뭐 숨은 내용을 모르면 무슨 내용인지 추론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청선아리랑 끝. 바로 넘어갑니다. 달려. 그 다음은 제 가야산 독서당입니다. 4줄밖에 안 되죠? 빨리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제목을 내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이 작품은 제가야산독 서당이 아니고 띄어쓰기 안 해놨구나. 제목에만 차례에만 띄어쓰기 해놨군요. 제 띄고 가야산 띄고 독서당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가야산은 산 이름입니다. 실제 지금도 있는 산이에요. 제는 타이틀 알잖아. 근데 타이틀은 엔타이틀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냥 타이틀 그대로 두더라도 제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목을 붙이다, 제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제라는 말에는 독서당이라는 거는 집의 이름이죠. 그러면 가야산에 독서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집을 지었어. 거기에 붙이는 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 붙이는 시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바로 갑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뭐 빨리 합시다.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먼저 내뿜다라는 게 서술어예요. 주어가 뭐예요? 뭐가요? 앞에는 물이 혹은
물 소리가 이렇게 물이 내뿜어도 되고요. 물소리가 내뿜어도 되는데 이 뒤에는 주어가 울린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소리여야 돼요. 내뿜는 것까지는 물이든 물소리든 상관이 없는데 울리는 건 반드시 물소리. 물은 울릴 수가 없으니까 물소리가 울려요.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그러면 이렇게 주시고, 그럼 사람 말소리가 안 들려. 가까이서도 안 들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소리 때문이야.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뭐 다 알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는 나 화자를 모함하는 소리. 다시 말해